고령화 국면, 사실 저성장 못지않게 상당히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진행되는 속도가 역대급으로 좀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점점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연금 타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윤의 흥노면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주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회복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2025년에는 수익들 많이 내셔가지고 조금 주식 때문에 작년에 많이 힘드셨고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신사임당 채널과 김주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꼭 투자자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오래 장기간 이게 지속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는 해결은 날 겁니다. 정치적 견해는 밝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주가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이 펀더멘탈이,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을 따로 떼놓고 봐도 그렇게 엄청나게 위기인 거냐. 물론 정치 불확실성이 초래한 위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는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국 경제 위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너무 둔화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성장이 저는 한국 경제 위기라면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GDP를 보면 올해 예상되는 게 1.8%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예를 들어 2.7%였다가 2.5%였다가 2.3%였다가 이제는 1.8%까지 낮아진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 경제하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일본처럼 또는 후진국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 그 중남미의 소위 말하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처럼 성장률이 둔화되는 우려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너무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성장 국면인 건 분명한데, 저성장 국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2차 전지, 조선이라든지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요하는 산업에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GDP 대비 100% 이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18% 정도, 거의 120%에 육박하는 높아진 가계부채를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식 시장이든 경제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요인인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그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경제 전망 할 때 여전히 우리나라는 굳건한 수출국으로서 무역 흑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미 무역, 그다음에 대중 무역, 대유럽 합쳐서 24년도에 올해 거의 900억 달러, 그 다음에 9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소폭 줄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수출을 담당했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높은 고율 관세를, 정책을 강하게 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폭 하락하는 수준, 약 10% 정도 하락하는 수준인 800억 달러를 예상을 하는데, 이 800억 달러도 만약에 대미 관계에서 그런 관세가, 그렇게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수준의 900억 달러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정도 수준의 흑자 달성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을 잘하고 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국면. 저는 이것도 사실 저성장 못지않게 상당히 조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좀 이게 고령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진행되는 속도가 역대급으로 좀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점점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연금 타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 당연히 활력도 없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의 신용 펀더멘탈이 지금 현재는 건재하지만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랬을 경우에 신용도,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에 대한 하락 압력 강화되면 당연히 대외 신용도 하락 압력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 등 경제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가치를 상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해외 주식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달러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대외 금융 자산이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1360조예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만 63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해외 그 순대외 금융자산의 비중을 봤을 때 이 뭐 외환 위기라든지 예전에 그 IMF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대외 변수에 상당히 건전한 기초 체력을 좀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이 얼마나 심화될 거냐.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이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데 수출 데이터가 지금 11월 달에 예상한 내년 800억 달러에서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그거보다 초과 성장이 나는 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해외 지금 증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라기보다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는 성장률의 둔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떠나고 개인들의 자본도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이미 많은 자본시장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 국가랑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떠났어요. 개인 투자자들 자본이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에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완벽하게 해결 국면으로 가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근데 산업 경쟁력 약화는 특정 업종과 특정 산업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 정책 관련돼서 이게 조금 후퇴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냐. 예전 같지 않다.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다 판 것처럼 돼 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1월달 데이터 나오면 이게 조금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이 돼요. 삼성전자 순매도만 22조거든요. 그 전체 외국인이 판 게 25조 8천억인데 이 중에 삼성전자 22조 팔았으니까 85%를 삼성전자를 판 거지 한국 주식을 판 건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신기한 건 하이닉스는 2024년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순매수 1등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4,300억 정도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12월달, 11월달 하이닉스도 계속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12월 달에 19만원, 18만원, 17만원 요 바닥권 가격에서 4,000원 넘게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판 거지 우리나라 지수를 판 상황은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상반기 기준으로 19.2%의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어떤 산업이 높냐? 당연히 반도체가 가장 높고요. 자동차, 석유화, 2차전지 순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2차전지 수출 비중이 줄 거냐? 줄 가능성은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쪽이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나 2차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크게 줄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도 또 전제 조건을 달 수 있겠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을 미국의 팹리스 업체에 굳건하게 납품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25년도 올해 거는 HBM 납품이 다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은 HBM 사실 또 아직도 승인을 못 받았죠. 승인을 못 받았지만 엔비디아 외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그 HBM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도 25년도에는 계속 미뤄지고는 있지만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는 단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모든 그 수입품,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미 수출액이 약 31조 222억 달러에서 448억 달러, 그러니까 약 31조에서 62조까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업체나 자동차 업체나 석유화학 업체나 2차전지 업체한테 모두 부담이 될 거고요. 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이 될 건데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실제 이 보편 관세가 몇 프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출의 규모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최대 실질 경제 성장률 GDP가 0.67% 정도 만약에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가 0.67%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의 흐름이 수익률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S&P 수익률이 올해 23.3%가 나왔고요. 연초에 사서 그냥 가만히 1년 동안 들고만 있었어도 나스닥은 25.6%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18%씩 복리로 증가했습니다. S&P 수익률을 보면 14.2%씩 연평균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 수익률 2024년 연말 결산해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24%, 거의 30% 가까이 마이너스 빠졌고요. 코스피 역시 선방했던 하지만 거의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에 투자했어도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요. S&P랑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도 20%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빅테크에 투자했으면 24년도에 50% 넘는 수익률이 수두룩했다. 기업들이 뭐 넘쳐났다. 50% 넘는 종목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15조 8,949억을 순매도했는데요. 비상계엄 딱 시작하고 나서는 18조 7,131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한국 국채를 매도했고요. 21년 9월 이후 역대 3년 이상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금 국고채 총 발행 한도가 197조 6천억인데 지금 외국인이 한국 국채 팔고 역대 최대 규모의 소위 말하는 나라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순 발행 한도가 80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가로 경정예산,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더 발행하려고 한 게 20조거든요. 적자 국채가 약 100조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 빚, 가계의 빚도 늘어나고 국가의 빚도 늘어나는 거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보유 금액은 약 1,3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국내 달러 예금이 약 8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포지션을 늘려서 안정적 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대외 금융자산, 이게 너무 중요한 데이터라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왜 중요하냐? 국가의 대외적 재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금융자산과 해외에 대한 금융부채의 차이니까 이거 국가 통계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1,360조,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약 630조고요. 우리나라 한 해 GDP가 2,500조니까 2014년 대비해서 해외 순자산은 1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순대의 금융자산이 그만큼 국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금융자산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외적인 재무 상태는 소위 말하는 엄청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수익률을 쫓아서 미국 투자를 한 건데 잘한 선택인 거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장에서 S&P 수익률이나 나스닥 수익률처럼 연평균 20%대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든 국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 기업들의 밸류업 추진력 후퇴,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다 회복이 돼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1월달 되면서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1월달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업종들이 지금 연초 1월달에 로봇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기존에 잘하던 기업들 전력기기나 방산주들에서도 주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월요일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본으로 이렇게 증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가 된다면 들어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증시 오래된 격언 중에 주가가 싼 것만큼 강력한 모멘텀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2월 달, 1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못 버티고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투매성 물량 나오는 것들을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가거나 기관 투자자가 받아가는 형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미난 데이터는 코스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짝수회는 딱 2번 좋았고 나머지는 다 홀수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소위 말하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확률이 약 75%가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마침 또 2025년 홀수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미국 주식만 좋다고 하고 모두가 미국 주식에 미쳐 있을 때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으로 국내 주식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2025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초에 예상했던 거는 대략 250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전체 이제 코스피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그게 230조로 깨집니다. 그러다가 올해 연말쯤 되니까 한 210조까지 깨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185조, 19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코스피가 전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순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PER인데 순이익이 떨어져서 PER이 낮아지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PER이 낮아지면 외형성장해서 PER이 낮아지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쪼그라들면서 PER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펀더멘탈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계속 떨어진다,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낮아진다? 저는 그게 좀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게 계속 무한정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딱 그 이익이 계속 꺾이는 거에 분기점이 되냐?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이 전체 20%가 넘으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많이 차지하는 20%짜리가 언제 이익이 가장 떨어지는, 이익의 추정치가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5년도에 2분기에 바닥 찍고 3분기부터 회복된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 업계에서는 2분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보는 산업계는 2분기보다는 3분기를 보고 있어요. 2분기, 3분기 때도 계속 반도체 업체의 업황은 HBM을 제외하고는 좀 어렵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주식의 특성은 선반영입니다. 그러면 3분기를 만약에 실적에 소위 말하는 코스피의 이익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면 오히려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해서 2분기 정도 더 빨리 반영하면 올해 1분기.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상반기에 안 좋았다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고 보는 데가 많고요. 상고하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상반기에 좀 좋고 하반기에 좀 부진하지 않을까, 증시가. 상반기에 좀 부지런히 성장하는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면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시장을 떠나는 이유에 좀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영업이익의 합산이 추정치가 더 안 꺾이는 시점이 보면 그 시점이 지수상으로는 아마 바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상반기냐 하반기냐는 몰라요. 증권회사에서 예상하는 거랑 실제 업계에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는 측면을 보며 결론은 2분기냐 3분기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그렇게 비싼 시점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 반도체 포함해서 올해 만약에 실적이 분명하게 개선된다고 하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테니까 조금 정리해서 우리나라 주식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 저는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